짝.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머리끄댕이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마디 덧붙였죠. 야, 택시 기사 딸 주제에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며느리 집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던 시어머니였죠. 너무 싫지만 아들의 선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윤미정은 결국 결혼식 날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으며 살짝 미소만 띄웠습니다. 도대체 이 미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 30층 높이의 화려한 컨벤션 웨딩홀.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 서윤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모든 게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웃음 대신 불안한 떨림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저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서윤은 자꾸만 손을 비비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차가운 시선이 지금도 목덜미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머리핀을 고쳐 꽂아주던 엄마 김정숙은 딸의 손등을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귀천이 어딨어. 너는 엄마 딸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아이야. 김정숙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핸들을 잡고 짐을 나르고 비바람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온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햇빛에 그을린 자국이,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그게 김정숙의 직업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겨진 김정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1톤 트럭을 빌려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명절에도 휴일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던 엄마.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 한철 에어컨도 끄고 지냈던 엄마. 그 엄마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서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딱딱딱. 복도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기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검은색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정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인사도 하지 않고 신부와 장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김정숙의 거칠게 갈라진 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해진 코트, 낡은 가방, 오래된 구두로 옮겨갔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직업은 뭐라고 하셨죠? 윤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택시 기사 일을 합니다. 그 순간 윤미정의 입꼬리가 비뚤어지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택시기사 같은 말은 굳이 꺼낼 필요 없다고요. 그냥 자영업이라고 하세요. 우리 집안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미정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 짧은 숨 사이에 손바닥이 번쩍 들렸습니다. 짝, 어휴, 진짜 보기만 해도 속 터지네. 어쩌다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날카로운 소리와 모욕적인 언행이 대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옆으로 휙 돌아갔고 왼쪽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조차 한순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숙은 앞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윤미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어휴, 진짜 보기만 해도 속 터지네. 어쩌다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택시기사 딸 주제에 주제 파악 좀 하고 나대지 마.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순간 샹들리에의 불빛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정숙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축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이 방 안은 지독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무언가를 깊이, 아주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마지막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곧 시작하니까 정신 좀 차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향수 냄새만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참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김정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라고 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금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게 벌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흐르고 신랑 최준혁과 신부 서윤이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지만 몇몇 시선은 신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왼쪽 뺨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 조명이 비칠 때마다 그 자국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중년 여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신부 뺨에 뭔가 있지 않아요? 그러게요. 좀 이상하네요. 속삭임이 테이블 사이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그 옆에서 최준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장 맨 뒤편 김정숙은 하객석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벗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풍성한 목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두 집안은 모두 훌륭한 가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 집안이죠.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김정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 대기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김정숙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순서가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랑 측 친척 한 명이 포즈를 잡다가 뒤쪽에 서 있는 김정숙을 보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잠깐 뒤로 빠져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진이 너무 복잡해져서요.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사도 신랑도 심지어 서윤조차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은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대 가장자리, 조명도 제대로 닿지 않는 곳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환한 불빛 속에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만은 그 불빛 밖에 서 있었습니다. 뷔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하객들은 접시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서윤도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지나가는 바람에 서윤의 팔이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기울어지며 소스가 드레스 자락에 튀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에 빨간 소스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윤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 좀 봐. 이렇게 경우도 없고.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이런 자리가 어울리질 않아. 주변에 있던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레스를 움켜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김정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뷔페장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정숙은 천천히 걸어와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윤미정을 한번 바라본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뭐라고요? 지금 감히. 유나 가자. 김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뷔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식장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왜 나가요? 결혼식인데. 김정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을 뿐입니다. 사람은 말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직업이 뭐든 가진 게 적든 많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웃음소리, 축하음악. 그 모든 것이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정숙과 서윤은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와 장모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한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한 영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썸네일에는 웨딩드레스 차림의 신부와 손을 지켜든 중년 여자의 모습이 멈춰 있었습니다. 제목은 빨간 글씨로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며느리 뺨 때린 시어머니, 이유가 택시 기사 딸이라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전날 웨딩홀 대기실에서 울려 퍼졌던 그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해. 영상 속 윤미정의 목소리는 선명했고 표정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비웃음 가득한 얼굴, 신부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뛰어올랐습니다. 5만, 10만, 20만, 50만. 멈추지 않고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저 집은 뭐 하는 집이냐? 회사 이름만 알면 불매한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 위에 서 있냐? 택시기사들 덕분에 먹고 사는 주제에.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대륙네트웍스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온 임원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의 휴대폰을 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보고 서로를 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부인 맞지? 맞아. 틀림없어. 어제 그 결혼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로 나오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대형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한 결혼식장에서 물류 대기업 대륙네트웍스 회장 부인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촬영돼 논란입니다. 영상 속에서 회장 부인은 며느리가 될 신부에게 택시기사 딸이라며 모욕을 주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는 대륙네트웍스 본사 건물이 크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회사 로고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TV 앞에 모여 섰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20층 회장실. 장도연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영상을 벌써 세 번째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장도연은 마우스를 놓고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정이가 왜 이런 짓을. 책상 위에는 이미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빨간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8% 하락.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지? 대부분 그쪽 집안이 사람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벌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곳이 3군데입니다. 장도연은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차들, 맑은 하늘.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이었습니다. 회장님, 포털 사이트 실검 1위에 우리 회사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이라니 무슨? 회장 부인에 대한 처벌 요구입니다. 지금 동의수가 5만을 넘었습니다. 장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또 다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내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의 10배입니다. 이대로 가면 서킷 브레이커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단 하루. 아니, 정확히는 단 하나의 영상. 그것이 수십 년 쌓아온 회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장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륙 네트워크스 본사 앞. 수십 개의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이 본관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삼각대가 빼곡히 늘어서고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정문을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플래시가 번쩍이고 갑질 시어머니 폭행 사건이라는 자막이 실시간 방송 화면에 떴습니다. 자동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윤미정이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채 정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굳어버린 표정,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미정 씨, 사과하실 건가요? 정말 택시기사를 무시하신 겁니까? 며느리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윤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회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회견장 안. 200석 이상의 의자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모든 카메라가 단상을 향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너무 밝아서 마치 신문대 위에 선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기자 윤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침묵이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미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크에 기침 섞인 숨이 울렸습니다. 준비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편 대형 스크린에서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웨딩홀 대기실. 윤미정이 신부와 장모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는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요? 영상 속 윤미정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200명의 기자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미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크린 속 자신의 얼굴이 크게 비쳐 있었습니다. 비웃음 가득한 표정, 차갑게 내려다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기자석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윤미정 씨, 영상을 보시면 명백한 직업 차별입니다. 택시기사라서 때리신 겁니까? 윤미정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직업이 이유였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영상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택시기사 딸 주제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인터넷 반응이 떴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87만, 91만, 98만, 103만. 숫자가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의 글들이 초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재벌이냐? 회사 망해야 한다. 불매운동 동참합니다. 택시 기사들한테 사과해라. 취재진 사이에서 웅성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네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이 사건이에요. 끝났다. 저건 끝났어. 윤미정은 단상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느리와 장모에게 직접 사과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이요? 지금 당장 찾아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미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테이블을 응시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셔터를 눌렀습니다. 고개 숙인 윤미정의 모습이 수백 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자가 회견 종료를 알렸습니다. 윤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 나가며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윤미정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갑질 처벌하라. 사과하라. 택시기사를 무시하지 마라. 윤미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수백 개의 카메라가 찍었습니다. 그 장면이 다시 뉴스로 나갔습니다. 그 영상이 또다시 수백만 명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윤미정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륙 네트워크스 주가는 장중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륙 네트워크스 사장실. 촘촘히 놓인 모니터 화면이 전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가 차트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가 마이너스 51%, 하루 거래 정지, 서킷 브레이커 발동, 빨간 경고등이 회의실 천장까지 붉게 물들였습니다. 장도연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무팀 직원이 손의 떨림을 감추지 못하며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60억 원 회수 통보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일 내 상환. 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 은행 측은 즉시 회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도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주사 18곳의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오늘자로 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내일부터 물류 라인이 멈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럭 운행 일정도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거래 중단 공문, 손해배상 청구서. 하나같이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협력업체들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자금은 약 20억 원 정도 남아 있었지만 은행 대출까지 회수되면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장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차들, 반짝이는 불빛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준혁이었습니다. 신랑이었던 아들, 며칠 전까지 행복한 얼굴로 웃던 아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울다 지친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들이쉬어졌고 주먹을 꽉 쥔 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혁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다고요. 장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5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수천 명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소파에 앉아있던 윤미정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크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하지만 준혁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접촉하지 마세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아들은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끝장났어요. 서윤이는 집에서 울기만 하고 장모님은 전화도 안 받으세요. 회사는 무너지고 제 인생도 끝났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장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고 윤미정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다음 말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서윤이한테도 장모님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윤미정이 비틀거리며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목소리는 잘게 부서졌습니다. 울음과 말이 뒤섞여 거의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장도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붙잡을 수도 아내를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한번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실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장실에는 윤미정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회사, 평생 지켜온 가족, 쌓아온 명예와 신뢰. 그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장도연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지방법원 정문. 회색 하늘 아래 수백 명의 시민이 법원 앞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고 목소리는 하나로 합쳐져 울렸습니다. 갑질 처벌하라. 폭행범 구속. 직업차별 멈춰라. 피켓들이 비처럼 흔들렸고 경찰 라인이 팽팽히 당겨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그 모습을 생중계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호송 차량이 법원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갑을 찬 윤미정이 고개를 숙인 채 내려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총성처럼 쏟아졌습니다. 플래시 번개가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 판사석 앞에 윤미정이 섰습니다. 양손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목에는 족쇄가 달려 있었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측, 언론, 시민 방청객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올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피고인 윤미정. 웨딩홀 폭행 사건의 영상 증거는 명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업을 이유로 모욕을 가하고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하게 발음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격 모독이며 직업 차별입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점을 참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피고인 윤미정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사회봉사 200시간,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쾅! 법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윤미정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교도관이 팔을 붙잡아 지탱해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재진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윤미정은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윤미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평 대저택 때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직원들이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가구. 모든 것이 압류 대상이었습니다. 짐을 싣는 트럭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삿짐이 아니라 경매에 넘어갈 물건들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며칠 후 윤미정은 15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좁은 방,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문. 불과 한 달 전까지 살던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짐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명품 옷을 팔고 보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바닥났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밤 10시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파란색 알바 조끼를 입은 윤미정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름 대신 직원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컵라면과 음료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때 손님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 이 사람 맞잖아. 뉴스에 나왔던 그 여자. 윤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코드 리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은 사진을 찍고 돈을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편의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미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편의점 안은 지독하게 조용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걷던 그 사람이 지금은 편의점 알바로 서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그 한마디가 자신의 삶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편의점 불빛만 외롭게 빛났습니다. 윤미정은 카운터에 서서 빈 편의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윤미정의 추락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한때 200평 대저택의 주인이었던 장도연 회장은 이제 15평 오피스텔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비 일지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CCTV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경비복을 입은 장도연의 모습은 한 달 전 고급 양복을 입고 회장실에 앉아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륙 네트워크스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고 거래처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했고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500명의 직원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장도연 개인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저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명품 자동차도 압류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텅 비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경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오피스텔 로비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그 회장 아니야? 맞아. 대륙 네트워크스. 부인이 갑질하다가 회사 망한. 와, 진짜 경비하고 있네. 장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경비일지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밤 10시 야간 근무 시간.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도연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강남 빌딩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30층 회장실, 넓은 책상, 고급 가구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최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아, 괜찮으세요? 장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서윤이랑 이혼했어요. 어제 조정 끝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서윤이한테는 사과했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위자료도 최대한 드렸고요. 그런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요. 장도연도 몰랐습니다. 윤미정은 한 달 전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연락이 안 돼.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질문에 장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15평 원룸. 윤미정은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륙 네트워크스 파산, 전 직원 실직 갑질 사건의 여파 계속돼. 화면에는 회사 건물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비쳤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려달라. 갑질이 500명을 거리로 내몰았다. 윤미정은 화면을 보다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회사, 가족 명예, 재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무릎을 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
원룸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지독하게 어두웠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편의점에 가야 했습니다. 알바 조끼를 입고 카운터에 서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 여자 맞잖아. 그 말을 들으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윤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흩어져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가족은 각자의 어둠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회장은 경비실에서, 아내는 원룸에서, 아들은 혼자 남은 집에서, 모두 떨어져, 모두 혼자, 모두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그로부터 6개월 후,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나무는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삶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실. 장도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검은색 경비복을 입고 CCTV 모니터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준혁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너무나 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아 어쩐 일이니? 그냥 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경비실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준혁의 말에 장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있니? 부산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신대요. 찾아갔는데 저보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장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아버지, 엄마 좀 만나보세요. 제발요. 장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 내가 제대로 막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 이대로 끝인가요? 그 질문에 장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광안리. 바닷가 근처 작은 골목 안쪽에 있는 24시간 식당. 윤미정은 주방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세제로 거칠어졌고 얼굴은 화기로 붉어졌습니다. 머리는 묶었지만 흐트러져 있었고 앞치마는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싱크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 설거지 다 끝났어요? 주방 안쪽에서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윤미정은 앞치마를 벗고 허름한 코트를 걸쳤습니다. 식당을 나와 바닷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광안대교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들렸습니다.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00명의 직원, 그들의 가족, 수천 명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경비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혼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만나보세요. 우리 가족
이대로 끝내지 말아요. 제발요. 윤미정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문자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 흐느끼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윤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허름한 고시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3평짜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귀천이 어딨어. 김정숙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대기실에서 딸에게 했던 그 말. 사람이 하는 일에 귀천이 어딨어.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이해되었습니다. 윤미정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좁은 방 안에서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났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한 사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 회복할 수 없는 삶. 그 모든 것 앞에서 윤미정은 그저 무릎 꿇고 앉아 밤을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단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